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서는 후순위입니다.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간호 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수기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자, 들으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서 간호법에 대한 제2요구권,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고요. 오늘 오후 12시 10분 이를 제가했습니다. 민지수 기자, 예상은 했지만 어쨌든 예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했어요. 네. 의료계의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장 이 대한간호사협회는요, 윤석열 대통령 약속한 바를 파기했다,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네. 당장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지역 회장 오열을 하던 중 쓰러져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 간호사협회에 앞서 이 사상 초유의 단체 행동을 예고했는데요. 협회 등록 회원들 숫자만 20만 명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6만여 명은 당장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을 하겠다. 그래서 의료 공백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8만여 명은 1인 1정당 가입하기 캠페인에 참여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정치적으로 반대 의사를 피력하겠다 밝혔습니다. 또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 즉각 재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진일 변호사, 그러면 이 법은 이제 다시 국회로 넘어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서 지금 이제 간호법에 대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상 이렇게 대통령이 이제 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 의결된 법안은 이제 다시 이제 본회의에 재상정하고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건에 따라서는 이제 제적위원회 과반수가 출석을 하고 그 출석위원회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이 되고, 안 그러면 그 법안은 폐기되게 되는 수순을 밟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민지수 기자가 설명한 걸 얘기 들으면 지금 간호사 단체가 단체 행동을 예고하고 있고, 여기 보니까 1인 1정당 가입하기 이 부분이 좀 눈에 띄네요. 네, 그 1인 1정당 가입하기란 이제 그 클린 정치 캠페인에 이제 참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간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런 간호법을 지지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대다수는 아무래도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그렇게 가입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한편 그 간호협회에서는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이 아무래도 우선이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의사협회나 이런 것과는 좀 다르게 뭔가 이제 파업을 이제 강하게 단행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희숙 대변인, 지난달 초에 이제 양복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하고 이번이 두 번째인데 지금 여러 가지 파장도 있고요. 글쎄요, 대통령 입장에서 좀 부담은 없었을까요? 부담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이 법은 이 우리 법 체계, 그러니까 의료법에서 포괄하고 있던 전반적인 이 의료와 관련된 이 모든 것을 뒤흔들 수 있는 법이었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극심한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 뜻이 안 맞는 경우가 아주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케이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재의결을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제2요구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간호법 거부권과 관련해서요, 여야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좀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에 앞서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중재해버리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의료계가 두 쪽으로 갈라져 혼란에 빠지게 된 데는 부작용이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의석수로 밀어붙인 거대 야당 때문입니다. 간호법의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오로지 의회주의를 짓밟겠다는 우격다짐의 힘자랑일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은 있을지 몰라도 상식과 논리, 정직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반의회주의 선언이고, 지금 여야 얘기 들어봤는데 박광원 원내대표가 기어이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했다 이런 발언도 했더라고요. 지금 여당 내 반응들은 좀 어떤가요? 그 국민과 맞서겠다는 말씀은 아마 국회의 결정을 국민
국회의 결정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발동하는 것이 국민과 맞선다 이렇게 완전 등치를 시킨다는 얘기인데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극심한 여소야대 상황에서 벌어진 법안 통과에 관한 일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쭉 논리를 설명을 해왔습니다. 아까 제가 의료법 체계 말씀드렸는데 네. 의료법에 의료인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직역은 딱 5개입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그리고 조산사 이렇게 5인데 네. 그 의료법에서 모든 것을 다 포괄하면서 의료 관련한 것들을 규율하고는 우리나라에서 간호사라는 직역만을 딱 떼서 간호법으로 이 법으로 뭔가 규율을 하자 하는 그 체계. 그럼 나머지 직역은 어떻게 되느냐는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네. 가장 큰 틀에서 그렇게 되면은 그럼 뭐 의사법 뭐 다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하. 그러한 국론 분열, 직역 간의 갈등에 대해서 가장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 그리고 여당의 의무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을 그렇게 단순하게 왜 국회 결정을 따르지 않느냐라고 비난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승훈 부위원장은 어쨌든 다시 공이 국회로 넘어왔어요. 민주당은 이걸 어떻게 좀 풀어갈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간호법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들이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따라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만 제2 요구에 응해서 투표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나 원희룡 전 선대본부장이 이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라는 취지로 선거 기간 동안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선거 기간 때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간호법을 제정했어야 되는데 선거 기간이 끝나니까 이제 표를 얻을 의사는 없으니까 간호법은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해친다. 지역 간의 갈등을 유발시킨다. 이런 이유만으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본인의 약속을 모순되게 어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사실상 이 간호법이나 의료법은 내용이 거의 동일해요. 의료법에 있는 것 중에서 간호사, 간호조무사와 관련된 것만 빼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법의 내용에 있어서 틀린 게 없는데 갑자기 국민의 건강을 해친다라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라든가 또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의아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뭐 국민의 건강을 해친다라고 했을 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만 거부권을 행사하기에 앞서서 본인들이 간호법에 대해서 찬성을 했었으면 왜 지금 반대하는지 그리고 이게 왜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지 또 여당은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야당과 협의할 것인지 이걸 해야 되는데 다수당이 투표로서 통과시켰다고 해서 이걸 무조건 강행 처리한 것이다. 의석수로 밀어붙였다라고 비난한다면 앞으로 국민의 선택에 따라서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하면은 무조건 밀어붙인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 이 간호법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야당과 국민께 설명하는 절차가 필요했다. 이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네. 저희가 설명을 드렸죠. 이 간호사만 따로 떼어놓는 것이 문제가 생겨서 명칭도 간호법이 아니라 간호사 처우에 관한 법처럼 만들기 위해서 간호사법으로 바꾸고 수정제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통과된 법에 보면은 간호사가 이게 지역사회에서 우리 국민이 간호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지역사회를 명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의사나 간호조무사 이런 유사 직역에서 생각하기를 간호사 단독 개원의 어떤 범위를 넓혀준 거 아니냐 그런 가능성을 주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간호법에 대해서 간호사법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직역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수정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승훈 부위원장이 얘기를 한 것처럼요. 이 간호법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않은 거다. 아니다. 애초부터 공약에는 없었다. 뭐 이런 논쟁들이 있는데 저희가 대선 당시의 목소리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듣고 오시죠. 이 간호법 국민의힘은 누구 못지않게 앞장서서 이게 조속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걸 후보께서 직접 약속을 하셨습니다. 윤희숙 대변인, 지금 보면 대통령 그전 보면 대통령 공약집에도 없는 이건 정식 공약이 아니다라고 계속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원희룡 당시 선대위 정책본부장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이 어쨌든 약속을 한 부분이에요. 그럼 이게 뭐예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이거는 뭐
실제로 애초 공약은 아니다 이런 얘기인가요? 뭐예요? 일단 공약 제배는 없으니까 저희가 정식 공약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신 거를 보면 그때 간호사 단체들과 만났을 때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 숙고하겠다 이런 정도의 멘트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원희룡 당시 선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선거다 보니까 조금 더 나간 표현을 쓴 것인데 어쨌든 저희의 기본적인 입장은 직역 간의 의료계 이 직역 간의 갈등을 유발하면서 간호사들만을 위한 법을 따로 이렇게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만큼은 문제가 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수근 부위원장, 지금 보면 간호법이 문제 말고도 지금 거부권 또 행사할 거냐 안 할 거냐 논쟁이 붙는 게 이른바 이제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또 지금 예고가 돼 있어요. 그거는 또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일단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많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노란봉투법이라는 것이 노동자들이 노동상권을 행사했는데 민사적으로 불법 행위가 있었다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거든요. 과거 쌍용차 파업 때도 예를 들어서 수십억 원을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거나 또는 대우조선해양 때도 한 47억 원 정도를 청구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이 결과적으로는 이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 때문에 제대로 행사할 수 없지 않냐 이런 비난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노사가 협의해서 노동 3권이 보장되고 근로 조건이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좋지만 불가피하게 파업이 될 경우에는 또 손해배상이 너무 과다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노동 3권이 제약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야가 좀 협의를 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다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의료법도 간호사법도 마찬가지예요.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주겠다 이 문구만 들어갔을 뿐이지 의사의 지도 아래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간호사법을 통해서 의사 없이 간호사들이 개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너무 그 형식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노란봉투법도 좀 여야가 잘 협의해서 노동자들이 지나치게 노동상권이 제약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노란봉투법도 거부권 행사 건의할 거다 얘기 많이 나오는데 글쎄 어떻게 될까요? 뭐 아직 통과가 안 됐으니까요. 통과는 안 됐죠, 예, 아직. 그 얘기는 좀 이른데 노란봉투법 관련해서도 논리적으로 더 법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불법 행위를 한 어떤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 자체가 법 체계상 이게 맞느냐는 얘기가 있고 네.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 사측의 피해를 그러면은 어떻게 보전할 것이냐는 방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노사가 균형 있게 서로 간의 입장을 관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노동법의 기본 취지라고 할 때 물론 노동자 측의 어떤 권익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측이 기업 활동을 함에 있어서 받게 될 어떤 손해에 대해서 전혀 구제 장치가 없다는 법 체계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 들으신 대로 이 노란봉투법도 여야간 첨예하게 좀 대립하는 그런 법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안들 관련해서요, 지금 정치권에서는 글쎄요, 이게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들 법안에 찬성하는 단체 회원수가 몇 명이고 또 반대하는 단체 회원수가 몇 명이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 표 계산을 하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표가 아니라요, 우리 국민의 삶을 위한 그런 법안의 유불리를 좀 따져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렇게 취임 1주년 된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비판과 비난 기사로 도배를 하면은 이것을 본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객관적으로 혹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아마 기적에 가까울 것입니다. 네이버 측에서는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기사로 그러지만 이건 알고리즘이 아니고 속이고리즘입니다. 국회의 수 없는 질타에 의해서 그게 순응하는 척 실검 폐지를 진행하다가 이제 더 교묘한 실검 시즌2를 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론 조작에 악용될까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재명 힘내세요도 1위, 김남국은 제가 없어요도 1위, 그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자, 이번 아이템 저희가 실검과 뉴스메이커 이렇게 제목을 좀 붙여놨는데 먼저 윤희석 대변인, 우리 지금 목소리를 들었는데 국민의힘에서 최근 들어서 이 실검 관련해서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박성중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뭐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김남국 의원 옹호하는 그런 실검 많이 뜰까 봐 그거 좀 우려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뒤집어 보면 국민의힘이나
대통령 이렇게 조금 뭐 좀 비판하는 이런 거 많이 뜰까봐 그런 거 우려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이 현실에 맞지 않는 현실의 어떤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실검이 올라올 경우에 여론이 호도될 수 있고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을 못 해봤으면 모르겠는데 네. 과거에도 그 경험을 한 일이에요. 이것은 예를 들어 조국 사태 때 보면 조국 장관 힘내라 이런 게 이제 실검 1위로 올라간단 말이죠. 네. 그럼 그게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어떤 목소리의 반영이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실검을 하는 건 좋은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실검 1위가 되고 2위가 되고 3위가 되느냐 하는 그 논리 체계를 공개하지 않는 한 실검으로 올라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맞느냐 제대로 된 여론을 반영하는 거냐에 대한 의문은 계속 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어떤 뉴스의 검색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을 염려하는 겁니다. 이성부 위원장 사실은 뭐 윤희석 대변인 말도 맞는 게 일전에 어쨌든 실검 올리기 운동 뭐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실검 올리기 운동 뭐 이런 것도 좀 벌어주면서 좀 문제도 되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실의 의사를 잘 못 읽는 것 같아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의 자유를 가장 많이 외치고 계시거든요. 이 자유에는 언론의 자유, 출판 집회, 결사유 자유 등이 포함돼요. 그래서 어떤 사기업체의 어떤 실시간 검색어가 많아졌다. 그래서 이게 알고리즘에 따라서 상위에 올라왔다. 이걸 가지고 비난을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비록 예를 들어서 조국 힘내세요 했는데 조국 전 장관이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런 어떤 지지 세력들에 대한 여론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이지 대통령실이라든가 여당이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이 실시간 검색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떻게 보면 언론의 자유를 굉장히 왜곡시키는 것이고 우리가 가짜 뉴스를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어요. 가짜 뉴스가 나오더라도 여당의 신뢰를 받고 야당의 신뢰를 받고 대통령의 지지도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 가짜 뉴스는 자연 소멸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정부에서 또는 야당이 스스로 이 가짜 검색어를 한다고 해서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론에게 맡겨놓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국내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 네이버나 다음에 한동안 계속 이렇게 이제 실시간 급상승 검색을 해가지고 1위는 뭐 2위는 뭐 3위는 뭐 3위에 민지숙 기자도 올라와 있고 뭐 이런데 뭐 이걸 보고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많이 노출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포털 사이트들이 그러면 실시간 검색어를 노출하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완전히 사라진 상황인데 앞으로 실시간 검색어 비슷한 서비스를 다시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정치권에서 이 실검과 관련한 얘기들이 자꾸 나옵니다. 김진일 변호사. 그런데 보면 포털에서는 이거 과거에 하던 실검이 부활한 건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전하고 이제 앞으로 하겠다는 서비스하고는 이거 차이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일단 이제 앞으로 하겠다는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서는 이미 지난 10일부터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5개의 키워드를 이제 추천을 해주고, 네.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뭐 카페 기사라던가 뭐 블로그 글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투데이 버블이라는 추천 서비스를 이제 도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이제 블로그나 카페에서 자주 언급된 주제를 이제 뽑아서 보여주는 트렌드 토픽이라는 서비스를 이제 하반기 중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물론 그 이제 포털 사이트들에서는 이거는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이런 실검하고는 전혀 다른 서비스다. 왜냐하면 이렇게 뭐 이제 분석 기준이 되는 그 시간을 좀 늘리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뭔가 좀 이제 보정 과정도 거치기 때문에 이거는 실검하고는 정말 완전히 다른 서비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게 그냥 형식만 조금 다를 뿐 실질적으로는 뭐 이제 실검하고 똑같은 것 아니냐 하는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글쎄요, 이렇게 뭐 키워드를 보여주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아 이게 실시간 검색어구나 뭐 이렇게 좀 느낄 수 있는데 우리 김진희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면 포털 사이트 측에서는 과거에 하던 실검의 부활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권 안팎에서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는데 자, 왜 이런 우려가 나올까 생각을 해봤더니요. 혹시 이 실검하고요. 지금 온라인상에서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죠. 가짜뉴스. 이 부분이 좀 연동이 돼서 이게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때문인데 윤석열 대통령도 이 가짜뉴스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우려를 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 좀 듣겠습니다. MBC에 대한 그 전용기 탑승 배제는
우리 국가 안보의 핵심 축인 이 동맹 관계를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허위 선동, 가짜 뉴스, 협박, 폭력 선동 이런 것들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But today, in many parts of the world, false propaganda and disinformation are distorting the truth and the public opinion. They are threatening democracy. 자, 민지숙 기자. 뭐 물론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는 과거에 하던 실검의 부활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키워드 실검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양대 포털이 이제 이런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물려서 또 이슈가 되는 인물이 또 있어요. 맞습니다. 바로 이 뉴스메이커 한동훈 장관인데요. 내일로 취임 1주년을 맞이하는데 지난 1년 동안 뉴스를 확인을 해보니 한동훈 장관 관련된 키워드가 한 달에만 2,000건이 넘는 기사를 생산을 했습니다. 2,000건이요? 맞습니다. 여기에다가 사실상 실검 서비스가 부활한다고 하면 한동훈 장관 관련된 뉴스 기사는 더 많이 주목받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여당은 한 장관 띄우기에 더 주력할 것이고 야당은 한 장관에 대한 뉴스거리가 많아질수록 부담스러운 상황. 그래서 우려 반 기대 반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민지숙 기자가 설명한 대로 한 달에 한동훈 장관 관련한 기사 뭐 한 2,000건 넘게 쏟아진다는데 그거를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과연 연관되는 단어들이 뭔지 한번 봤더니요. 좀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한동훈을 가장 중심에 두고요. 검수완박도 보이고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뭐 민주당, 김의겸 의원, 김남국 의원도 보이고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보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빅데이터를 통한 연관된 이 단어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 영상 한번 구성해 봤는데 한번 보고 오시죠. 분석하고 결과를 담고 있는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공저자가 아니라 일저자로.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요? 그렇습니다. 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였고요. 그 자리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고 첼로가 연주됐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의원님은 계속 저한테 허황된 거짓말만 네, 해놓으신 다음에 알겠습니다. 끝난 그러면 다음에 사과도 안 하시잖아요. 자,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제가 최근에 송파구 쪽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예,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저와는 전혀 무관한 건데 저도 좀 신기한 게 보통 이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뭔가 비슷한 근거가 있어서 얘기 나오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정치권은 그러지가 않네요. 윤희석 대변인. 앞서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도 봤지만 어쨌든 연관 인물들 중에 한 장관하고 대립했던 민주당 인사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이 민주당 인사들이 한 장관을 뉴스메이커로 만들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방금 영상 보셨지만은 저 영상을 아무리 자주 틀어봐줘도 국민들이 보시기에 눈이 다시 가지 않습니까? 뭐 박제 수준 같아요. 예, 워낙에 그 내용이 다시 봐도 뭐 재밌다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관심을 끌만한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상징처럼 돼버리는데 한동훈 장관이 뭐 검색어도 올라가고 하는 거야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적어도 한동훈 장관의 경우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저런 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국회에서 장관을 상대로 도발적인 질문이라든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질문을 하지 않았더라면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고 또 한동훈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워낙에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잘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것이다. 결국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 부분을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많이 알려지게 된 이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사실 국회에서도 얘기 많이 나와요. 한동훈 장관 체급 올려준 거 전부 민주당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당연히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키워줬다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었듯이 지금도 한동훈 장관을 키워주는 거 아니야 이런 논란도 충분히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고 반대로 또 민주당이 잘 준비해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이 너무 검찰 편향적이다 또는 여당 편향적이다 또는 뭐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을 계속 하면서
너무나도 또 지지부진한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는 또 한동훈 장관의 지지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철저히 준비하고 대정부 질문을 하고 한동훈 장관에 대한 법사위 질문을 했을 때 그러면 또 승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비판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준비도 철저히 하면 오히려 한동훈 장관을 민주당이 키워줄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동훈 장관 나온 김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그전에도 그런 질문 많이 했거든요. 과연 한동훈 장관 총선 나오나 안 나오냐. 근데 이제 지금은 총선이 채 1년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더 좀 이게 또 와닿을지도 모르겠는데 당내에서 좀 어떤 얘기 나오나요? 일단 저희 당의 이철규 사무총장님이 얼마 전에 말씀을 하셨죠. 한동훈 장관에 대한 출마 얘기나 뭐 이런 거는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일단 당에서는 들은 바가 없다는 얘기고 한동훈 장관 본인은 지금 법무부 장관이라는 직책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상태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물론 본인의 선택입니다. 아무도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한동훈 장관이 총선 출마는 안 하실 걸로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자, 어쨌든 뭐 총선이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아서요. 뭐 그 전부터 그랬지만 한동훈 장관의 총선 출마설 얘기 앞으로도 계속돼서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뉴플리 오늘 제목은 또 검찰 탓 발끈한 한동훈입니다. 이 삼고초려 검찰 영장 청구 3번 만에 김남국 의원의 코인 계좌를 이틀째 압수수색 중입니다. 김 의원 탈당 하루 만인 어제 저녁 업비트와 빗썸 등 이 거래소와 카카오 지갑까지 자료 확보에 전격 나선 건데요. 김 의원 이번 수사 검찰과 윤석열 정부의 작품이라는 주장 이어가고 있죠.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정들을 전부 다 이 이슈로 덮어버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또는 국가기관 어디에서 이것을 흘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의심을 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누구도 김 의원에게 김치코인 사라고 한 적 없다 이렇게 말했던 한동훈 장관. 오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남국 의원님께서 김어준 유튜브 같은 데 나오셔서 제 작품이다. 계속 그러고 계시는데요. 이번처럼 김남국 의원이 몰래 코인하다가 금융당국에 걸린 게 왜 제 작품이라고까지 하는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아무리 억지로 연관성을 찾아봐도 김남국 의원이 국회에서 저한테 질의할 때 코인하신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김 의원 어제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추가 해명을 했지만요. 하루 만에 물음표가 더 많이 찍히고 있습니다. 먼저 상임위 중 거래한 코인의 액수가 몇천 원 수준이었다는 발언인데요. 이게 너무 소액이어서 이제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고 액수가 이 정도 되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몇천 원 정도 몇천 원이요? 수준입니다. 네. 몇천 원 예. 거래예요 이게 지금 그 시간대? 예. 이 납득이 잘 안 가는데. 기억은 나십니까? 저도 이제 기억이 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렇게 많이 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거래 내역을 따져보니 김 의원 회의 중에 하루 2천만 원어치, 어떤 날은 30억 원어치를 매매한 날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본인이 내고 싶어도 진상조사단의 자료 제출도 물리적으로 어렵다라는 발언도 있었죠. 해당 거래소에 통계를 내서 좀 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시스템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물리적으로 모든 거래 내역을 취합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한 거래소 관계자 김 의원 본인의 요청은 없었다라며 위임장이라도 보낸다면 해당 내역 바로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조사에 적극 응하겠다는 김 의원이지만 상의 없는 개인 플레이에 정작 진상조사단 반응은 싸늘한데요. 쓰는 거짓말 탐지기를 가져다 놓고 제가 조사를 받겠다라는 그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일체 미공개 정보며 로비며 그런 의혹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제가 동원한다면 다 협조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어제 유튜브 방송에 나간 걸로 봤을 때 그 방송은 본인의 주장과 진술을 위한 것입니다. 저희들하고 연락을 하지 않은 채 그랬다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그럼에도 친명계 인사 중심으로 김남국 일병 구하기 목소리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끼리라도 사냥하지 말자, 상처 주지 말자 이런 지지글부터 영화 해리포터에 나오는 보호막 주문에 이어 신당을 만들어서라도 국회로 되돌려보내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모든 걸 떠나서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동지란 무엇인가? 뭐 비 오면 같이 비를 맞아주는 것,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근데 참 여쭤볼게요. 김남국 의원 그래도 꿋꿋하게 밥 잘 먹고 잘 견디고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어제 밤에 김남국 의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담담하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다시 이들을 살려냅시다. 어떤 당인가를 만들든지 해서 이 비례당이든지 뭐든지 간에 해서 제가 반드시 김남국 의원을 다시 국회로 보내겠습니다. 네, 김 의원 본인도요, 지지자들의 응원 문자에 돌아가겠다라며 일일이 답장을 하며 복당 예고를 했는데요. 당이 무슨 저 회전문도 아니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데도 아니니까요. 네, 이 가운데 6시간 쇄신 의총 결의문에 김 의원 윤리위 재소건이 빠진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변인이 나서 공식 해명을 통해 진화에 나섰지만 당내 분위기는 좋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누가 이걸 빼자고 어쩌고 했는지 모릅니다. 다만 경향신문의 그 특종 단독 기사에 뭐 대표가 빼자고 해서 뭐 빠졌다라고 하는데 권칠승 대변인은 또 뭐 아니라고 뭐 하는데 어쨌거나 당 지도부의 태도가 상당히 미온적이었다라는 느낌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 이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 10.6%포인트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반면 이 지역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 9.9%포인트, 국민의힘 지지율은 9.1%포인트 올랐습니다. 정치 이슈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고 많이 지지해 주시는 만큼 냉철하게 또 돌아서실 땐 돌아서시는 분들인데 사실 뭐 이런 수치는 굉장히 위기감을 느낄 만한 수치라고 보고요. 네, 당장 이 대표 스스로가 김남국을 비호하는 철험회를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환된 7년 전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전 민주당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시점 분당 위기에 한명숙 전 총리에게 당적 정리를 요청하고 측근 3인방의 총선 불출마 방침을 확인하는 등 이 친문계 정리로 쇄신에 나섰는데요. 제 자신부터 일체의 기득권을 버리고 반드시 혁신을 이루어내고 말겠다고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저 문재인 사적생의 각오로 이 난국을 돌파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당원과 국민들께 이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의 길로 함께 가자고 호소합니다. 문재인 대표는 한명숙 전 대표의 결백을 믿지만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정치적인 거취를 결단해 주는 게 좋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네, 결국 민주당은 2016년 총선에서 123석을 챙기며 승리했는데요. 문 전 대통령이 보여준 리더십을 복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희석 대변인님, 지금 김남국 의원은 한동훈 장관 작품이다. 한동훈 장관은 김치코인 사라고 한 적 없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따져보면 누구 작품이라고 봐야 할까요? 김남국 의원의 작품이죠. 김남국 의원이 코인 거래를 하지 않았다면 없을 일입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코인 거래를 한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FIU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김남국 의원의 코인 관련 거래를 이상 거래로 포착을 해서 검찰에 통보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만약에 탓을 하려면 그 이상 거래를 포착한 FIU의 AI 시스템을 탓을 해야 되는 건데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 같습니다. 네, 김진희 변호사님, 김 의원 해명에도 숫자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몇천 원 거래했다 하는데 지금 몇억,
숫자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해명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일단 이제 얘기가 좀 바뀌고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코인을 얼마를 보유를 하고 있다던가 자금이 어떻게 흘렀다던가 그리고 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상임위에서 얼마를 거래했다던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굉장히 좀 사실관계가 많이 이제 진술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처음부터 좀 투명하게 공개를 좀 했다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좀 진실이 어떤 건지 좀 알기가 어려울 정도로 계속해서 이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체적인 부분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좀 명확히 규명이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승훈 부위원장님. 재창당의 각오로 쇄신하겠다 의결문에 이렇게 적었는데 뒤에서는 의원들 김남국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연히 겸허히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김남국 의원 자체가 진상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 본인이 진상조사를 요구했잖아요. 그러면 탈당을 했다 할지라도 코인 거래 내역들을 제공을 해서 당이 진상조사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윤리 제소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탈당하고 나서 적극적으로 이 조사에 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김남국 의원에게 소명을 무소속이지만 요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또한 윤리에 제소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누가 코인을 또 거래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신들은 코인을 거래하면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꼬리 자르기로 당신이 문제됐으니까 당신만 윤리 제소돼서 제명이 되든 뭐가 되든 징계를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계기로 이 상임위 때라든가 이런 코인 거래를 하지 않아야 될 시기에 또는 불법적인 코인 거래를 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 전수조사를 해서 함께 윤리로 넘겨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여야가 모두 같은 마음으로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자신의 기득권을 던져내는 것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되돌려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 의원은 다시 돌아가겠다 지지자들에게 문자 회신을 하고 있어요. 윤희석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본인 입장 표명문에도 보면 잠시 당을 떠난다고 했습니다. 탈당 그 입장을 발표하는데도. 그래서 저희가 왜 잠시를 넣었나 했는데 역시나 이 뜻이 있었던 거예요. 민주당 분들이 탈당하고 난 다음에 좀 지나면 다 거의 다 복당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당적을 회복을 하는데 김남국 의원의 탈당도 결국은 복당을 전제로 한 그런 것이 아니었겠느냐. 탈당의 진정성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승훈 부위원장님. 일단 아까 윤리 얘기를 하셨습니다. 윤리 제소권이 의결문에서 빠진 배경에 이재명 대표가 소환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심들을 국민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심을 지우기 위해서라도 더 엄격하게 무소속으로 탈당을 했습니다만 진상조사를 김남국 의원에게 요구를 하고 그걸 받아서 국민들께 중간평가 보고를 해야 돼요. 이걸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김남국 의원을 구하기 위한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수조사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또한 지금 자꾸 이게 위장 탈당인 것처럼 복당할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총선이 1년도 안 남았기 때문에 사실상 1년 내에 복당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고 김남국 의원으로서는 민주당 후보로서 다음 총선에 출마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현재 이 민주당의 지지율도 비상입니다. 특히 텃밭으로 여겨지던 호남의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 과거 이재명 대표 호남이 없으면 민주당도 없다 힘주어 이야기했는데 과거 이 대표 발언 듣고 오시죠. 호남이 없으면 민주당이 없습니다. 호남이 없으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개혁이 쉽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 10대 경제 강국으로 만들고 민주적인 국가를 만든 것도 바로 우리 민주당과 민주시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호남 우리 국민들이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김진희 변호사님, 지금 7년 전 문재인 리더십까지 소환이 됐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왜 이런 7년 전 위기가 평행이론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일단은 좀 이제 공통점이 몇 가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제 총선이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라는 점, 그다음에 이제 또 대선에서 낙선한 이제 야당 대표라는 점, 그다음에 당내 퇴진 요구가 있다는 점이 아무래도 공통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 이제 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예를 들면 뭐 한명숙 전 총리한테 뭐 당적 정리를 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논란된 측근 이제 정리를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2016년
20년 총선에서는 123석을 차지해서 이제 민주당 승리를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조금 이제 반추를 해서 이제 지금은 뭐 상황이 조금은 다릅니다만 그래도 이제 그 당시에 문 전 대통령이 보여줬던 리더십을 좀 떠올리는 게 어떻겠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승훈 부위원장님. 그 오전에 행안위도 열렸습니다. 지금 코이 문제뿐만 아니라 민주당 동봉투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네, 장제원 위원장과 이성만 위원의 설전이 벌어졌고 공개 사과까지 요구하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조금 설명과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국민들이 품격을 요구하거든요. 근데 장제원 위원장이 이성만 의원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부끄러운 줄 알아라. 뭐 이런 취지로 이제 발언을 했을 때 이성만 의원은 아직 검찰 조사도 안 받았잖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상임위 활동은 해야 되는 건데 이걸 갖다가 마치 범죄자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듯한 어떤 발언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국민들이 원하는 국회의 품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장제원 의원이 과거에도 이런 전력이 있습니다만 꼭 좀 개선,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남국 건은 검찰 압수수색은 이제 법적인 측면이고 이제 국회 윤리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사실상 이제 본업이 코인업자고 국회의원은 알바한 거다. 이게 거의 명확해지고 있잖아요. 근데 제명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본업이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신다? 너무 당연하죠. 김남국 건은 그거 하나만으로 제명 사유 충분해요. 자, 이제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서 시선을 국회 안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민지수 기자. 지금 우리가 하태경 의원 드렸지만 뭐 본업이 코인업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네. 지금 국민의힘이나 정의당에서도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제명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그런데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이것도 절차가 좀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일단 윤리위가 열려야 하고 이 윤리위에 징계권이 안건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네. 이 과정에서 여야 간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은 일단 지난 8일에 김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네. 쇄신 의총안은 적지 않았지만 민주당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국회 윤리특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만나서 논의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내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어서 윤리특위 정상화 과정을 밟을 것이다. 안건은 아직까지 여야 간사 합의가 안 돼서 정해지진 않았다라고 합니다. 다만 국민의힘 측에서 가급적 김 의원 윤리위 특위에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의견을 밝혔고 여야가 김남국 공동 징계안을 오늘 발의해 줄 것을 제안했다라고 합니다. 민주당도 이를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는데요. 내일 안건으로 올라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리석 대표님, 뭐 지금 뭐 안건을 뭐 아직 정하진 않았다고 하는데 지금 온통 시선은 다 김남국 의원으로 향해 있어요. 때문에 윤리특위에서도 아마 이 부분 논의할 것 같은데 지금 많이 나온 게 제명 얘기거든요. 그런데 윤리특위에서 할 수 있는 징계라는 게 꼭 제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보다 뭐 수위가 낮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예, 그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가 4가지가 있는데요.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그리고 제명입니다. 네. 그 제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헌정에서 딱 한 번 있었던 일인데 제명을 하기 위한 요건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제적 의원의 3분의 2, 그럼 200명의 찬성이 필요한 건데 거기까지 갈 수 있겠느냐, 현실적인 예상을 하고요. 어찌됐건 이것은 여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어떤 의지의 산물이 나와야 뭔가 되지 않느냐. 국민의힘에서 오늘 공동으로 징계안을 내자고 했어요. 그러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같이 징계안을 내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 김남국 의원의 이 비위 행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징계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김진애 변호사. 근데 사실 국회 윤리특위라는 곳에서 이제 국회의원 징계 수위 결정하는데 이거 여기 너무 유명무실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예전부터 좀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부터 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방금도 이제 그 윤 대변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실제로 이제 그 의원직이 박탈된 경우가 이제 딱 한 건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그게 예전에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 그렇죠. 이제 그 한 건밖에는 없고 그리고 또 심지어 이제 21대 국회 들어서 이제 총 징계안이 39건이 이제 윤리위로 넘겨졌다고 합니다. 네.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한 건,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 30일 출석 정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건들이 이제 다 본회의 문턱을 이제 못 넘고 나머지는 이제 다 계류된 상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점들 때문에도 유명무실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18대 국회에서도 이제 강용석 전 의원도 요건 불충적으로 부결되고 또 19대 국회에서도 이제 그 성추행 의혹 이제 있었던 심학번 저 의원도 이제 자진 사퇴하면서 사실상 뭐 이런 점들 때문에 이제 뭐 유명무실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훈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번에 이제 열리는 윤리특위는 좀 다를까요? 어쨌든 지금 시선이 온통 지금 언론 보도도 그렇고 신문도 그렇고 다 지금 김남국 의원 얘기예요. 그러면 윤리특위위원장 지금 민주당 변재일 의원인데 많이 의식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저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뤄볼 소지가 있다. 국민들께서 굉장히 의아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여야가 상대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따는 방식으로만 상대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징계안이 38건이 계류 중이면 빨리 징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징계안 올려놓고 서로 그냥 징계만 하자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정작 논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대방을 비난할 뿐 자신들의 징계가 올라간 의원들은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김남국 의원 사건을 계기로 전체적으로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또한 징계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국회에서 진상규명이 돼야지 징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소명 절차를 충분히 거쳐줘야 된다. 라서 어느 정도로 징계를 할 것이냐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뭐 제명 사안인지 출석 정지 사안인지 경고 이런 사안인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야가 좀 국회의원들에 대한 징계안에 대해서 적절하게 서로 토론하고 논의해서 결정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수조사를 해서 김남국 의원과 똑같은 의원들이 있는지도 꼭 확인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미지수 기자, 지금 이승훈 부위원장 얘기처럼 국회에서 지금 전수조사 얘기도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일단 이 최고위원 보궐선거 때부터 후보자 가상자산을 확인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네. 하태경 의원도 오늘 아침에 전수조사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6개 시민단체도 오늘 기자회견을 나섰는데 고위공직자에 대한 가상자산 전수조사는 물론 등록 대상 재산에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지미 변호사, 이 중에서 정의당 움직임이 제일 빠른 것 같아요, 보면. 네, 그렇습니다. 정의당은 1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정의당 소속 의원 6명 전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출을 하면서 민의회장이 아니라 코인의 투기장이자 로비장으로 전락한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규명할 수 있는 첫 발자국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양당을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김남국 의원 사태가 불거지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정치적 총공세를 벌이고 있는데 이제 혈안이 되어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야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는 이제 뭐 전수조사 같은 것에 대해서는 그냥 몸을 사리고 있다. 그리고 꼬리 자르기에 바쁘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발빠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자, 정의당에서 양당을 비판한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여당이죠. 국민의힘 윤지혁 원내대표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코인 관련해서 전수조사 나중이라도 꼭 하겠다 이런 입장까지는 아니지. 양당이 동의하면 언제든지 해야죠. 국민들이 전수조사 하라 그러면은 국민의 명령에 반드시 따라야 되죠. 그걸 뭐 비켜가거나 그렇게 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윤지혁 대표님, 오늘 보니까 뭐 TF도 구성하고 했던데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전수조사 하려고 지금 움직임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도 뭐 전수조사하는 거에 뭐 하등 반대할 이유도 없고 움직임 빨리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제 문제는 그 전수조사 자체가 실효성이 있냐의 부분인데 실효성. 예, 가상자산이라는 것이 뭐 은행 계좌처럼 누구나 들여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콜드월렛이라고 해서 USB에 혼자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자진 신고 안 하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실효성 담보 여부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승훈 부위원장, 조금 전에 이제 김진희 변호사 설명 중에 정의당에서 민주당은 이 전수조사 관련해서 좀 이렇게 좀 너무 적극적이지 않고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민주당 입장은 지금 어떤 거예요? 이재명 대표도 가상자산에 대한 전수조사에 대해서 동의한다라고 했고요. 네. 뭐 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도 윤리감찰 지시까지 내렸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생각되고 또 지금 코인 거래는 실명으로 거래되고 있고 가상자산이 결국이나 우리 국내에 있는 거래소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거래소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전 국회의원들이 동의한다라고 한다면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거래 내역이라든가 보유 내역 등을 국회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신속하게 양당이 동의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되고 김남국 의원 같이 의혹을 받은 의원들이 자신에 대해서는 조사가 안 되니까 김남국 의원을 징계하라. 라고 윤리를 제소하는 것 자체가 좀 코미디 같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국회에 원하는 것은 결국에는 기득권 내려놓기거든요. 기득권을 이번 기회에 한없이 좀 내려놓아서 국민의 좀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전수조사도 전수조사지만 지금 당 내에서 진상조사나 이제 윤리감찰 하는데 어쨌든 당사자는 탈당을 해버렸고 그러면서 동력은 확실히 낮아졌잖아요. 일각에서 얘기 들으니까 지금 진상조사나 감찰이 조사하는 거 이거 중단한다고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중단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요. 김남국 의원이 만약에 탈당을 했습니다만 관련 자료, 자신의 코인 보유 내역, 코인 거래 내역 이런 것들, 지갑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진상조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탈당을 했더라도 김남국 의원이 자신이 진상조사를 오히려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계속적으로 제공을 해서 진상조사에 응하는 것이 또 정치인으로서 약속을 지키는 그런 의무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런 생각이라면 진상조사가 이미 시행이 됐고 김남국 의원도 진상조사 나오는 거 보고서 탈당해도 늦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가 제대로 되려고 한다면 비록 우리가 탈당을 통해서 어떤 면피한다라고 하는 비난은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의혹만 제기되면 다 탈당하고 그래서 당의 책임은 없어지고 그래서 언론의 관심도 소멸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게 원칙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회 상황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